네, 반갑습니다. 우선 더산 아카데미 이렇게 이런 훌륭한 자리에 저를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여기 와서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 도사 안창호 이분에 대해서는 그 영화 암살 그리고 제가 사실 제 할아버지도 충청도에서 만주로 독립운동 하러 가셨고, 그 삼촌 할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일본 놈들이라고만 하는데, 총살당해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거기 원래 한국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못 들어오시고, 거기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어릴 때 기억인데, 우리 아버지가 왜냐면 그때는 한국하고 적대 국가였잖아요. 수교한 게 92년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방송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아버지가 항상 그 이불을 쓰고, 왜냐면 옆에 집에서 들리면 안 되니까 이불을 쓰고 한국 KBS 그 이상가족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면서 고모들을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사실 기억이 흐릿한데요. 오늘 지금 와가지고 자료를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창호 그분 그 사진을 내가 이렇게 가깝게 본 건 처음이에요. 여기 사진이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우리 아버지가 안창호 분 얼굴 조금 닮은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저는 한국에 와서 박사를 하고 자본시장 연구원이라고 금융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자본시장 연구에서 국채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연구를 한 7년 넘게 하다가 2016년도에 그 성균관대학교 재물원 교수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가 프로젝트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저는 한국 대통령보다 더 매일 한국이 어찌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지난번 국회 발표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처럼 늘 사고방식이 한국은 마지막에는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늘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중 FTA를 맺었습니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제가 자본시장 연구, 국책 연구할 때 돼서 한중 FTA 연구도 제가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이 아니고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FTA 협정을 금융 사이드에서 맺어야 한국이 이익이 되냐.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늘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이고요.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이런 쪽으로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또 실제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유튜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오늘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흐름으로 할 건데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장악하면서 어쨌든 오늘 시간을 소중하게 내셔서 오셨는데 절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중국 경제, 한국 경제, 미국 경제를 정확하게 어, 이해하고 또 이걸 이해하면은 전망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하는지,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트럼프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왜 알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미국, 중국, 한국 경제를 한 페이지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미국이 왜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이렇게 지니어스 액트 포함해서 지금 3법을 발의시켰거든요. 통과가 됐고 지금 클래리티 보안법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고요. 반 CBDC 금지법이 지금 어쨌든 이 3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데 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열의를 올리는지 그리고 중국은 왜 올해 8월 1일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중국 국가에서는 CBDC 중심으로 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근데 왜 홍콩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하는지 이게 지금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양손 전략을 취하는지 디지털 전략에서 그게 한국의 어떻게 보면 한국의 미래가 이 포인트를 잘 장악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기업들이 결국 앞으로 우리 국가가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사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게 지금 경제 큰 그림인데요.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모든 국가의 경제는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경제는. 그래서 제가 경제학 원리로 이 경제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국가든 GDP가 성장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GDP가 1% 성장할 때마다 우리가 취직 유발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1% 성장할 때마다 취직 유발 결수가 2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1% 성장하면 200만 개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은 5% 성장이다, 5% 성장이다 이러면 5% 성장하면 1,000만 개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1,000만 개 자리. 예, 그처럼 GDP 성장률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GDP를 성장시키는 경제 주체 세 개입니다. 하나는 저기 글씨가 조금 작아가지고 여기 가계, 개인이라고 적었죠. 하나는 가계나 개인, 소비, 주로 소비 지출. 그리고 요 아래에 기업이라고 있죠. 기업은 생산활동, 투자활동, 그리고 맨 위에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지출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보이는 손,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모든 국가의 GDP는 이 3대 경제 주체가 각자의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내는데요. 각 국가별로 이 경제 주체 역할이 다릅니다. 조금씩. 자, 미국을 예를 들게요. 미국은 우리가 주로 소비로 돌아가는 국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 주로 GDP에서의 7, 80을 차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로 돌아가는 국가란 얘기는 가게들이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게들은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제가 데이터를 먼저 보고 다시 올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온 세상입니다. 경제 지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는 나라는 많지만 사실 주요 역할한 나라는 많지는 않은데요. 요 아랫단은 무역 적자라는 거예요. 적자. 그래서 요 아랫단에 땡땡땡 요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1년에 한 1조 달러씩 적자입니다. 미국이 1년에 무역 적자가 1조 달러라는 거는 매년마다 1조 달러의 돈이 다른 국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적자, 다른 나라는 흑자잖아요. 그 위의 나라들이 흑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미국에 팔아가지고 돈 버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냐? 빨간색은 중국입니다. 저 빨간색은 중국이고요. 저 하얀색은 유럽입니다. 하얀색. 그리고 나머지 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결국 전 세계에서 대부분 나라는 미국에 팔아서 돈을 벌어서 달러를 벌었다. 달러를. 그래서 미국은 매년마다 무역 적자를 통해 1조 달러가 뿌려지는데 그게 전 세계 국가들한테 이렇게 나눠 먹는 양상이죠.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더 빨리 보고 다시 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결국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 훨씬 더 가슴에 닿을 거예요. 자, 이게 60년대입니다. 저기 1960년대죠. 보이시죠? 자, 60년대는 이 무역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 중심으로 돼 있어요. 미국은 그때 오늘날 중국처럼 전 세계 제조업이 가장 강하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떠오르는 강국 60년대.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다른 나라 국기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선이 무역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1 수출국, 제1 수입국으로 하는 국가들을 선으로 연결해요. 그러면 저 미국 주변에 가장 많은 나라들이 붙어 있죠. 저 말은 미국이 당시에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줘요. 공급망. 그 다음에 옆에 영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을 대체해서 패권 국가로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또 많이 붙어서 영국 식민지 국가들 중심으로 많이 연결됐고, 자, 미국하고 영국이 무역하고 그게 굵은 선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독일이 있고 저 위에 프랑스가 있어요. 그래서 60년대는 얘네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큰 국가들이 또 무역을 하면서 나머지 나라들이 먹고 사는 이게 60년대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60년대 미국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90년대를 볼게요. 90년대 보면 일본입니다. 저기 아시아권이 있고 여기 북미권, 미주권이 있고 여기 유럽권이 있죠.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유럽은 정례로 독립적인 공급망을 형성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누구한테 의존 안 해도 돌아가는 자체 통화까지 있습니다. 유로화, 그죠? 그러니까 자체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는 저 위에 아시아인데 여기도 지금 이게 10년후입니다. 2014년이고요. 아시아 지역은 정대로 독립적인 공급망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는 주로 어디에 의존해서 돌아가냐면 90년대는 북미, 여기도 북미예요. 늘 북미 대륙하고 무역하면서 아시아가 돌아가는데요. 미국입니다, 주로. 미국하고. 그러면 90년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아 기러기 펜대 이론이라고 들어보실 거예요. 아시아 기러기 펜대 이론. 그러니까 일본이 이 기러기 떼가 갈 때 앞에서 어미가 제일 빨리 가고 나머지가 이렇게 줄을 떼서 가지고 있으면 어미가 먹은 먹이를 나머지 새끼들이 이렇게 먹는다는 이런 뜻인데 90년대는 일본이 미국하고 무역을 하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이 공급함으로써 떨어지는 국물을 먹고 산다. 그게 주로 달러죠.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 기러기 펜대 이론이 맨 앞에 있고 옆에 한국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도 있고. 근데 10년 후에 2014년에 보면은 유럽은 역시 독립적인 공급망으로 돌아가고요.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중국하고 관계 강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석유와 가스가 중국의 관도를 통해 바다를 통하는 게 아니라 관도를 통해서 중국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관도를 통해 중국에 공급해요. 해양권은 미국이 장악하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나 이 관도를 통해서 들여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얀마, 이란에서 들어오는 석유가스가 미얀마에 있는 그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를 통해서 미얀마를 통해서 미얀마하고 중국이 운남성, 곤명하고 지금 관도를 다 뚫고 고속도로 뚫고 이래서 바다를 최대한 안 통과하고 공급하는 구조를 계속 짜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경제 강화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어쨌든 유럽은 역시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유로화도 있고 근데 아시아는 역시 미국하고 장사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근데 지금 아시아 기러기 펜대 이론이 머리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 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중국한테 공급망에서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하고 무역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2014년이고요. 지금 볼게요. 또 10년이 지났죠. 10년. 자, 지금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일단은 유럽은 많이 수축이 됐어요. 유럽은 많이 수축이 됐고요. 자, 지금 딱 보면 전 세계 제1 수출국, 제1 수입국이 중국이라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한 200개 넘는 나라가 있는데 168개 나라들이 다 중국을 제1 무역 상대국으로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붙어서 먹고 사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60년대, 9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를 보여준 이유는 우리의 삶이 제가 늘 이런 말 합니다.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기업의 운명 또한 시대적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한 국가의 운명 또한 시대적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것 같죠? 개인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근데 제가 책을 하나 추천드리면 레이 달료의 빅 사이클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왔는데 거기에 내부 질서와 외부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부 질서는 그 국가의 제도입니다. 외부 질서는 여기의 환경을 말해요. 그래서 한 국가든 한 기업이든 한 개인이든 결국 내부 질서와 외부 질서에 영향을 받는다. 성공하려면 국내 제도도 따라줘야 되고 외부 제도도 환경도 따라줘야 된다. 왜 저는 북한을 많이 갔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기가 차게 똑똑해요.
근데 왜 북한이 그러고 살까요? 그게 내부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 질서에 이것도 있고 그래서 한강 기적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선진국 반열에 왔고 지금 1인당 GDP가 3만 8천 달러 넘어갔잖아요. 곧 4만 달러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똑똑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이런 외부 질서 속에서 한강 기적이 있었고 한국이라는 이런 고속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는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미국이 의도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대부분 나라 상대로 주요 공급망 국가가 되다 보니까 중국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까지도 중국이 주로 공급하다 보니까 독일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미국 말보다 중국 말이 더 먹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게 지난 몇십 년, 2, 30년 세월이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공급망에서 중국을 이렇게 점점, 요 선이 있잖아요. 요거 점점 한 번에 뚝 끊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중국도 죽고, 미국도 죽고, 전 세계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착륙 시키려고 하는 게 1차적으로 지금 미국이 의도하는 건데 다시 돌아가며 미국이 왜 그런 작업을 할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런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특정 국가가 장기가 무역 적자면 장기가 몇십 년 이렇게 계속 무역 적자가 되면 그 나라 통화는 절하가 돼야 돼요. 절하가. 예, 그 나라 통화가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국가가 장기가 무역 흑자이면 그 나라 통화는 절상이 돼야 돼요. 이게 시장 원리입니다. 우리가 균형이라는 단어를 써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맞춰간다는 거예요. 화폐의 가격이 경제의 펀더멘탈에.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이 아래와 아래 제가 설명하는 이유 때문에 이 균형이 깨진 겁니다. 어, 예를 들면 중국은 장기간 매년마다 1조 달러씩 흑자를 남겨요. 중국은 1조 달러씩 매년마다 무역으로 벌어들여요. 흑자. 그러면 원래 경제학 원리로 갔으면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야 돼요. 왜? 위안화가 계속 절상이 됐을 테니까. 위안화가 계속 절상이 됐다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다 위안화 자산이잖아요. 이게 뭐 중국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야 돼. 가만히 있어도 위안화가 절상이 됐으니까 부자인 거예요. 어디 밖에 나가 돈 쓸 때 위안화가 가치가 있으니까 일본 가서도 마음대로 쓰고 한국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됐어야 돼. 원래는 경제학 원리대로 가면.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율을 절상을 안 시켰어요. 제가 한국에 2003년에 왔는데 1달러 8위안이에요. 근데 계속 1달러 8위안이에요. 흑자를 계속 남기는데 왜? 만약에 경제학 원리대로 중국이 무역 흑자니까 위안화가 따라서 시장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절상이 됐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중국 제조품이 비싸지니까 수출 경쟁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경제가 수출로 돌아가야 되니까 수출 경쟁력이 잃으면 안 되잖아요. 수출 경쟁력.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환율을 고정시켜 버렸어요. 1달러에 8위안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무역 흑자를 남겨도 중국 사람들은 위안화 절상에 따른 부의 상승 효과는 없었던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중국은 국가는 돈이 많은데 왜? 매년마다 1조 달러씩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어디 갈 때마다 이 나라에 1,000억, 저 나라에 1,000억 뿌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돈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미국을 볼게요. 미국은 장기간 적자기 때문에 원래는 달러가 시장 원리되면 계속 절하가 돼서 반대로 미국 사람들은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 갖고 있는 게 달러 자산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 누구보다 더 많고 잘 써요. 이유는 미국은 또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달러가 절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기축통화라고 해요. 기축통화 국가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모든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물건이 다 달러로 표기가 되고 달러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달러로 결제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국도 계속 달러가 필요하고 왜 석유나 에너지를 사야 되니까 일본도 계속 달러 필요하고 뭐 모든 나라가 달러 필요하니까 일단은 모든 나라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 흑자예요. 그러면 갖고 있는 달러가 있어요. 흑자를 계속 한국도 남기니까. 그러면 이 달러를 그대로 원화로 국내에서 바꿔버리면 원화가 절상이 돼요. 그냥 원화가 절상이 되면 한국은 무조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화가 절상이 되면 한국도 수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요. 원화가 절상이 되면. 그래서 한국 정부도 무역에서 남긴 달러를 국내에다 안 남깁니다. 국내에다 남기면 원화가 절상이 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 한국은행은 갖고 있는 달러를 얼른 갖고 가서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해요. 쉽게 말하면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 달러를 흑자로 난 달러를 얼른 다시 미국에 내보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국채 사고 미국 주식 사니까 미국의 자본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달러가 절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미국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원화를 한국도 그래서 미국에서 늘 한국, 일본 다 환율 조작국이라고 늘 워칭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경제학적 원리로 원화를 절상시키면 제조업 경쟁력, 제조업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한국도 얼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나 미국 쪽에 사니까 달러가 절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역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절하가 안 되니까 또 미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갖고 있는 달러 자산들이 절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사실은 달러의 현상인데 자 그러면 미국 사람 저기 미국 사람들은 가계를 지금 말하는데 중국 사람들하고 딱 반대. 중국 사람들은 3교대를 밤을 안 자면서 일해도 위안화 자산 절상에 따른 부의 상승은 없고 미국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달러 절상에 대한 부의 상승 효과가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미국 제조업은 어떤가? 반대예요. 국민들은 저렇게 좋은데 제조업은 반대인 거예요. 제조업이 여기 있잖아요. 기업들이. 제조업은 달러가 계속 절상이 되니까 제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계속 잃는 거예요. 미국 메이드 인 USA 하는데 수출할 때는 달러가 너무 비싸니까 수출 경쟁력이 가격적으로 없으니까 장기간 무역 적자에 따른 미국의 제조업은 점점 달러 절상에 따라서 수출 경쟁을 잃으면서 지금 몇십 년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조업이 미국 내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자본을 들고 해외에 나가서 생산하기 시작한 게 7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70년 이후부터. 그래서 잃어버린 일본 30년이 있다고 하면 잃어버린 미국이 50년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제조업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나왔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이 공동화가 수십 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원래 경제가 안 좋잖아요. 불경기다. 경제가 안 좋다 이러면 특정 국가에서는 자국 통화를 절하를 시켜요. 그러면 수출 경쟁력을 갖고 가거든요. 미국도 경제가 안 좋을 때 원래 달러를 절하시켜서 제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데 전 세계 경제가 불경기일수록 전 세계 국민들이 더 달러를 사요. 왜?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불경기일수록 전 세계에선 달러를 더 사들이는 거예요. 달러 자산을. 왜?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니까 불경기일수록 달러가 더 절상이 되니까 불경기일수록 원래는 달러가 절하돼서 제조업들이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불경기일수록 전 세계가 달러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더 사니까 미국 제조업들은 불경기일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제조업들 다 해외로 놔버리고 그럼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설계만 합니다. IP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애플폰 쓰면 딱 열면 Design by California, Made in Chin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설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주로 설계만 하니까 저 가게들이 블루칼라들, 노동자들은 이 기업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기업은 절대 일자리가 나오지 않아요. 미국 기업들은 설계만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GM, 자동차 회사들이 있던 그 미국의 지방 경제들 있잖아요. GM이나 이런 애들이 다 해외 나와서 생산하니까 그 GM에서 일하던 몇천 명이 다 일자리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지역이 몰락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역이 다 빈집들이 생기고 막 마약 소굴이 되고 이러면서 또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 거죠. 대도시로 다시 다른데
뭐 뉴욕이나 이런 LA나 이쪽 오면서 미국 지방 경제는 완전히 그게 지금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 나왔습니다. 옛날 자동차 회사들이 있던 동네가 다 지금 몰락해가지고 집들이 다 빈집이어서 지금 거기 지금 다 마약 소굴했고 경찰들도 가기 싫어하는 그게 지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도 조금 비슷합니다. 한국이 만약에 이 산업이 지방 울산이라든지 이런 이 제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이르면 그게 원래 거기가 산업 때문에 막 이렇게 그 동네가 잘 살았는데 그 산업이 철수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식당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그다음 젊은이들이 점점 대도시로 더 몰리고 거기는 빈집이 막 생기고 사람들이 안 가면서 범죄에 속을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산업이라기 그래서 중요하고 제조업이 그래서 중요한데 어쨌든 결론은 미국은 제조업이 다 해외로 나갔고 블루칼라들은 한 70년대 동안 지금 한 4, 50년 일자리가 없었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오냐 노동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 소득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달러 절상에 따른 부의 효과. 그다음에 아까 한국은행, 일부 은행들이 주로 미국 시장에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미국 국채를 사고 미국 주식 사면서 반대의 현상이에요. 제조업은 몰락해 갔는데 미국 금융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전 세계 밖에 나갔던 달러들이 다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주식 사고 미국 채권 사니까 제조업은 몰락하는데 미국 금융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나라가 되냐면 어떻게 주식시장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버는 게 지난 몇십 년 세월이었어요. 보세요. 여기 오렌지 색깔이 미국의 인덱스입니다. 주가지수. 그래서 미국이 제일 잘하는 우리는 월시 5천 지수를 봐요. 미국의 대표 5천 개 기업들이 주가지수 흐름을 보는 건데 이게 계속 올라가요. 오렌지 컬러가. 이게 한국만 코스피 같은 거예요. 코스피. 그러면 저런 인덱스 주가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면 무슨 아무 때 들어가도 무조건 돈 번다는 거예요. 팔지만 않으면. 단타를 하면 돈 못 벌어요, 무조건. 근데 내가 언제 들어가도 팔지만 않으면 돈을 계속 엄청 번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고점에서 들어가면 남보다 적게 벌 거고, 이런 운 좋아서 이런 저점에 들어가면 많이 벌는 사이뿐이지 아무 때 들어가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물은 투자 제가 전공이잖아요. 그럼 저한테 교수님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질문 딱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인데 제가 가장 간단한 답이 그냥 S&P 500 ETF를 사세요. 이래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는 이런 그림이 안 나옵니다. 한국 거 그려보세요. 안 나와요. 중국 거 그려보세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들고 있으면 한국 주식 10년 들고 있으면 돈 벌까? 중국 주식 10년 들고 있으면 돈 벌까? Maybe. 근데 미국은 무조건 돈 벌어요.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가장 큰 건, 중요한 거는 이제처럼 기축통화 국가이기도 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계속 미국에 들어가서 주식과 채권을 사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게 있고 자, 두 번째, 이 기업들이 주로 IP 설계, 주로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기업. 얘네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요. 은행 대출하는 거 보통 제조업들이 하거든요. 근데 제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리니까 은행에서 별로 대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실은 설계하는 기업, 빅테크, 하이테크 기업들은 이게 돈을 빌려와 융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발행해요. 미국에서는. 왜? 이 주식시장이 너무 싼 거예요. 주가가 비싸다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 싸다는 거예요. 내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돈을 융자한다는 뜻이거든요. 파이낸싱 한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하이테크 기업들은 주로 미국 주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융자를 해요. 그리고 하이테크 기업들은 주로 스토리를 팔아요. 우리 물건이 이렇게 좋습니다. 물건 이런 걸 파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스토리를 팔아요. 그걸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게 테슬라예요. 테슬라. 지금도 우리는 우주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아무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스토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흑자가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계속 적자인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 돈은 못 버는데 테슬라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스토리를, 미래를 파는 거죠. 미래를, 미리.
미리 파는 게 그게 미국의 자본시장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다 미국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 미국 주식은 전 세계에서 와서 하는 거죠. 한국도 사고 일본도 사고 중국도 사니까 제가 늘 미인대회 비교합니다. 출시는 미국 기업인데 출시는 미국인인데 전 세계에서 프라이싱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것도 중앙은행 같은 기관들이 그러니까 몸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 비교하면 중국은 어떤가? 중국과 미국이 딱 반대입니다. 중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위안화 절상에 따른 부의 상승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원리 먼저 설명하고 다시 올게요. 보통 특정 국가가 고속 성장하면 어떤 국가가 저나 인도, 베트남 고속 성장할 것 같아. 이러면 국제 자본들은 국제 투자자들은 돈을 들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주식 사고 그 나라 채권을 사요. 왜? 저 나라는 고속 성장할 테니까. 그 나라 아까 말했잖아요. 고속 성장하면 그 나라 통화는 절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나라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국제 자본들은 저 나라를 가야 되겠냐고 돈을 들고 그 나라 주식 사고 채권을 사는 게 이게 국제 자본 투자 균형 이론입니다. 그런데 중국 또한 중국은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본시장을 막아놨어요. 외국인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JP 몰간이나 골드만삭스는 전망이 거의 맞거든요. 중국이 앞으로 두 자릿수 성장할 거다. 중국이 앞으로 GDP를 미국을 뭐 앞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은 거시경제, 매크로 전망은 가능한데 자, 그럼 지금부터 미리 들어가 중국 주식 사야지 하고 가려고 하면 중국이 딱 막아놔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외국인이 중국 주식하고 중국 채권을 못 삽니다. 근데 중국이 2008년에 주로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다 미국 채권을 샀어요. 거의 8, 90%를. 근데 2008년 금융위기 한 방에 딱 오니까 중국이 들고 있던 그 국민들이 3교대 하면 노력했던 벌어들인 외화 4조 달러, 3조 달러 그거 다 미국 국채 들고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빵 터지니까 그게 다 종이 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 정부가 느낍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융이 약하면 한순간에 거지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2009년도에 위안화 국제화를 선포합니다. 위안화 국제화라는 건 쉬운 말로 하면 전 세계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로 할 거야.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로 할 거야. 너 나하고 무역할래? 위안화로 할 거야. 그걸 2009년부터 해왔어요. 달러를 안 쓸 거야. 달러를 안 쓰면 달러 외환보유액을 안 갖고 있어도 돼. 안 갖고 있어도 돼요. 달러 국채를 안 갖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정확하게 2009년부터 달러 국채를 팔기 시작합니다.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국채를 줄여가고 그 돈으로 뭘 했냐면 2009년 이후에 전 세계에 광산을 사들여요. 광산. 그래서 아프리카 광산을 거의 다 사들였고 그다음에 항구를 사들여요. 항구, 물류 항구. 그래서 광산과 항구를 사들이는 게 지난 십몇 년 일어난 거예요. 15년. 그러니까 어느 날 배터리 미국의 히토리 때문에 중국이 지금 꼼짝 못하고 있거든요. 히토리를 막아놓겠다. 그게 중국이 이렇게 미래 50년, 미래 100년을 보고 판을 깔아놓은 결과입니다. 중국은 의사결정을 할 때 미래 몇십 년을 보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중국이 전 세계 미래 첨단 산업에서의 광산을 미리 다 사들여가지고 지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게 외환보유액을 그런 데 쓴 거예요. 그리고 금을 사들입니다. 금을. 미국 국채를 계속 줄여와서 지금 한 7,500억 달러까지 왔어요. 그래서 근데 위안화 국제화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중국하고 이란이 결제할 때 위안화를 써요. 러시아하고 결제할 때 위안화를 써요. 근데 그럼 이란하고 러시아는 위안화를 받게 돼요. 위안화. 그렇죠. 달러에 위안화를 받았는데 보통 외환보유액으로 아니 외환 결제에서 나온 위안화를 받은 다음에 그 나라 그걸 운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들고 있는 위안화를 다시 중국 채권상 중국 주식 가서 사야 돼. 그 위안화로. 그거 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자본시장을 막아놨어요. 못 들어오게 해놨어. 그럼 어떻게 위안화 국제화를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또 머리를 씁니다. 위안화 국제화를 해야 되겠지. 근데 또 자본 항목을 다 열어놓으면 중국 부자들이 그걸 달러로 다 바꿔가지고 다 갈 것 같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전략을 짠게 한 곳만 열어놓자. 그러면 내 요 문만 지키면 된다. 문이 여러 개인데 한 창문만 열어놓은 거예요. 그 창문만 지켜보면 돼. 돈이 들어갔다는 게며 한국처럼 IMF 때 외환위기 맞았잖아요. 그런 일은 중국이 없다. 왜? 요 문만 지키면 되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돈을. 그래서 중국이 뭐 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중국 주식하면 후강통, 성강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한투나 뭐 여기 하나 증권 가면 중국 주식 A주를 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후강통, 성강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홍콩을 통해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걸 말해요. 그런 시범 제도를 해서 거기서만 외국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어떻게 말하냐면 중국은 자본 항목을 막아내는데 미국하고 반대예요. 미국 주식은 미국 미인들은 전 세계에서 그 미인들이 몸값을 쳐주는데 중국은 자본시장을 개방을 안 해서 중국 미인들은 중국 사람들만 프라이싱 하는 거죠. 중국 사람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혹자는 중국이 14억 인구니까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 더 많은데 그거 뭐 괜찮지 않아 이럴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중국은 14억 인구지만 주식 계좌를 갖고 있는 인구는 2억이 안 돼요. 한 1억 8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은 놀랍게도 14억 인구인데 여권을 가진 인구가 한 1억 5천만 명밖에 안 돼요. 여권을. 남은 사람들이 해외를 못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구는 많은데 여권을 가지고 주식도 계좌수가 2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로 중국 주식 사니까 중국 주식, 중국 채권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하고 운명이 또 갈립니다. 미국 사람들은 달러 절상에 따른 부의 상승 효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자본시장 주식이 상승, 채권 상승에 따른 부의 우리가 자본소득이라고 해요.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요. 자본소득 상승 효과로 미국은 국민이 돈이 많은 거예요. 국민이. 근데 반대로 중국 사람들은 자본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이 없고 위안화 절상에 따른 소득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소득이 주로 뭘로 나와요? 노동소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주로 기업에서 제조업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제조업이잖아요. 생산. 여기서 주로 3교대로 받아들인 월급이 주로 중국 사람들이 소득이에요. 그게 월급이 얼마일까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리커창 총리가 2019년 양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월 소득이 전위안, 한국 돈으로 20만, 월 소득이 전위안 되는 인구가 중국은 6억 명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폭탄 발언이라고 했는데 그게 전 세계에 퍼져나간 거죠. 그 기자, 외신들이. 그러면 저는 그때 전 세계가 놀랐죠. 6억 명이 월 소득 20만, 월세도 못 내, 방월세도 못 내는데 어떻게 생존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국가통계국에 들어가서 제가 봤어요. 딱 앉아 계산해봐서 그 통계국 데이터 다 했으니까 봤더니 확실히 정확하게 6억 명 맞아요. 그리고 그럼 지금 어서 몇 년 지났어요? 6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좀 나아졌냐 이런데 중국은 아직도 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그만큼 심한 거예요. 중국은 5천 위안, 월 소득 5천 위안이 한국 돈으로 하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받는 인구가 1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잘 사는 사람이 한 2억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중국은 주로 노동 소득으로만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관세로 무역을 미국 들어와 미국에 와 해. 관세로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진핑 지도부가 이제는 우리 자체 소비 주도형으로 돌아가야 되네. 중국 GDP를 원래는 수출 주도형으로 돌렸는데 이 수출이 안 되니까 중국 GDP를 성장시키려니까 이제는 중국은 수출이 아니라 가계 소비로 가야 되겠네. 소비 주도형 국가로 가야 되겠네 해서 중국 사람들하고 소비를 막 해라고 지금 엄청 정책적으로 푸시를 해요. 근데 중국 사람 돈 써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안 써요. 하나는 문화적으로 저축을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미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의 50%는 저축이에요. 56%. 원래 소비를 안 해요. 두 번째, 지금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소비 주도형으로 하루아침에 갈 수가 없어요. 돈 써. 사람이 언제 돈을 쓰냐면 내가 이 현금 흐름이 앞으로 10년, 20년 지속된다고 가정해야 미래에 저 소득이 계속 들어온다고 가정해야 오늘의 돈을 써요. 갑자기 오늘 돈 써내서 쓰는 게 누가 있습니까? 미래에 내가 불안하면 안 써.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시진핑 지도부가 그렇게 소비 주도형으로 가려고 정책을 하는데 안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예요. 자, 그다음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미국은 국민은 그래서 소비 주도형으로 계속 경제가 GDP가 성장하는데 문제는 2008년에 금융위기 터졌습니다. 그때 주택담보대출 저기다 제가 MBS라고 썼죠. 은행에 미국 가계 개인들이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집을 샀는데 그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왔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거지가 된 거예요. 돈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오늘 그 데이터를 안 갖고 왔지만 미국 사람들이 소비가 쭉 지금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자, 그러면 결론이 기업들이 생산을 안 하고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3대 경제 주체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둘인데 둘 다 엔진이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 이럴 때 누가 나서냐면 정부가 나서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하죠. 확대.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느끼세요? 미국이 하는 행동이 중국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미국의 중국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중국을 옛날에 죽게 욕했거든요. 얘네 시장경제 위반하는 얘네 시장경제 국가 아니야. 인정 안 해. 얘네 아직도 사회주의 하면서 막 욕하던 행동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어요. 정부 주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정부. 근데 미국이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두 경제 엔진이 멈추니까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어. 정부 지출. 근데 정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요. 근데 국채를 발행하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사줘야 되니까 상업은행이 정부 국채를 살 상업은행이 돈이 없어요. 왜 없죠? 기업이 대출해서 마진을 남기는데 자, 옛날에는 가게에 MBS 소비 대출을 해줘서 돈을 벌었는데 저것도 막혔고 미국 기업들은 주로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하니까 대출을 안 하니까 은행이 돈이 못 벌어요.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저 옆에 연준이 있죠. 제가 썼잖아요. 여기 연방준비제 연준에서 돈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 상업은행이 갖고 있던 캐캐 묵은 국채를 사서 그걸 다시 미국 재정부에 담보를 해서 새로운 돈을 찍어내서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새 국채를 발행하면 상업은행이 무조건 사요. 왜? 연준이 사줄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사서 또 담보해서 미국 경제는 저 위에서 돌아가는 저 삼각형에서 그걸 우리가 허의 경제라고 합니다. 실 아니고 실물 경제가 아니고 허의 경제.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폰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빚을 새 빚으로 계속 커버하면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국채가 계속 미국 정부 빚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드디어 지금 트럼프가 올라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6천억 달러 넘는 빚을 져가지고 지금 37조 달러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 한 40조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이런 얘기예요. 미국이 그냥 그렇게 계속 국채를 발행하면서 돌리면 되겠네. 왜? 미국 국채는 늘 사주는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 뭐 미은행, 저기 일본은행 사줄 거 아니에요. 중국은행이 안 사주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미국 GDP가 지금 29조예요. 29조. 우리 30조라고 합시다. 맥시멈 쳐줘서. 근데 30조 달러로 합시다. 많이 쳐줘서 미국 GDP. 근데 만약에 빚이 50조 달러 넘어간다. 60조 달러 된다. 70조 달러 된다면 한국 은행 같은 기관들이 전문가들이 그 미국 국채를 들고 있으면 막 손이 떨릴 거예요. 와 이게 언제 이게 다 종이 조각이 되는 게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무슨 국채를 발행해요? 백년물 센트럴 번드를 발행했죠. 백년물. 결국 동맹국의 사례. 백년물. 100년 후에 그게 돈이에요. 그 이자예요. 돈이에요. 인플레이션으로 다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막 압박으로 사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정부가 무한정으로 국채를 발행하려면 누군가가 그 국채를 계속 사줘야 되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 똑똑해지는 거예요. 인도, 한국, 일본 계속 사줄까요? 안 사주는 거죠. 이러면. 그래서 트럼프가 올라와서 하는 일이 야, 그러면 미국 국채를 계속 팔면 누가 사주게 할까?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안 사줄 수도 있네. 또 중국이 더 안 사주고 이러니까 그러면 기초통화 국가의 위치는 가져가야 되겠고 근데 기초통화의 국가는 지금 이 제조업이 공동화가 일어나서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올라와 한 일이 야, 제조업이 공동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왜? 이게 평화로운 시기는 괜찮아요.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가고 과거 몇십 년 온 것처럼 평화로우면 상관없어요. 전쟁을 안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무 좋아. 그냥 미국이 종이 조각에다 1달러 딱 찍으면 전 세계 물건을 마음대로 사잖아요. 이게 기축통화의 시너리지 효과인데 이게 평화로운 시기에는 너무 좋아. 미국 사람들 일도 안 하고 알아서 잘 살잖아요. 그냥. 근데
미국이 지금 남은 무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금융 무기. 그걸로 러시아를 때렸죠. 스위프트에서 수출시킨 거. 두 번째는 군사 무기. 그걸 이란으로 때렸죠. 그래서 미국은 금융 무기와 군사 무기밖에 없는데, 아, 예. 아, 잘 안 들려. 미국은 군사 무기와 금융 무기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 무기를 누군가가 위협하면 미국은 기축 통화의 달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국인 거예요. 자,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한다. 달러를 안 쓰겠다. 금융에 대한, 금융 패권에 대한 도전. 두 번째, 군사. 이번에 전승절 보셨죠? 뭘 보여줘, 미국한테? 내내 있는 건 우리 다 갖고 있어. 우리 미사일이 내내 본토까지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하지 마. 근데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우리가 전쟁이 났다고 가정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울 때 누가 이긴다고 했죠? 일주일 내에 러시아가 끝나버린다고 했죠. 근데 결과론적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3년이라는 넘는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만약에 군사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단기에는 당연히 미국이 유리합니다. 미국이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항공모함 수부터 달라요. 그런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누가 이기냐면 제조업이 강한 국가가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무기를 생산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증명이 돼요. 러시아가 왜 지금 점점 더 우세가죠?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이 해주고 러시아는 지금 중국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해도 생산이나 부품이나 이런 거 해주는데 그걸 3교대를 계속 24시간 돌릴 수 있으니까 러시아가 계속 전 세계 1위 제조업 국가가 해주니까 다른 나라가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 제조업이 강한데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요. 무기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배를 수리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300 몇 명이 구금된 것도 그 사태인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삼성전자, 현대가 미국에 갔어요. 엔지니어를 구할 수 있냐고요. 기술자를 구할 수 있냐고요. 공구망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없으면 미국은 앞으로 결국은 달러 기축통화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중국이 미국이 유일하게 남은 무기, 군사 무기가 하고 금융 무기를 다 지금 대체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제조업이 무조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제조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부터 제조업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지금부터 제조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와요? 안 와요. 왜? 달러 기축통화에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트리핀 딜레마라고 해요. 아까 불경길수록 달러가 더 절상이 되고 달러 무역 수지 적자를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운명, 그걸 기축통화 국가의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제조업이 이게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을 오게 하려면 트럼프가 머리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쓴 게 아래와 같은 두 가지입니다. 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는 무조건 기업들이 비용을 영으로 갖고 가야 된다. 기업들이 비용을 영으로 만들어줘도 달러 절상에 대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트리핀 딜레마 때문에 그래서 달러를 절하시켜야 된다.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은 감세 정책에서 세금 비용을 다 없애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방향입니다. 달러 절하 정책과 세금을 없애주는 거. 그래서 미국 내에 와서 생산하면 무조건 비용을 거의 없게 해라. 그런데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도 해외에서 생산하면 관세로 때려라. 그게 애플입니다. 중국에 생산하잖아요. 미국에 들어올 때 지난번에 관세 145%. 그러니까 중국이 생산한 애플폰을 원래 미국에 수출했는데 수출할 수가 없었어요. 145% 내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인도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인도는 중국에 비해서 생산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플폰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는 제조업이 들어오게 하는데 제조업이 들어왔다 칩시다. 딱 어서는 미국의 트럼프 목적대로 완전히 성공했어요. 제조업이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뭐 하냐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전 세계 다국적 기업 생산력은 글로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산 과잉이 심해요. 그게 미국 내에서 팔고 나머지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달러의 트리핀 딜레마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없으면 미국에서 생산한 걸 팔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하는 게 하나는 제조업이 들어오게 하고 하나는 달러를 절하를 해야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제2 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
한국, 일본, 유럽, 내내 화폐 절상시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월 보고 금리 인하해 이러는 거예요. 파월 보고 금리 인하. 근데 파월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2%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1.8% 지금 컨트롤 안 되는데 만약에 관세까지 때려버리면 다 안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파월이 생각할 때 그때 가서 물가가 폭등하면 내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책임. 그러니까 파월은 계속 워칭. 아, 보고, 좀 보고 할게. 하반기에 관세 효과가 나올 거야. 그때 물가를 보고 하는데 트럼프가 빨리 못해. 막 이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한 게 누군가 옆에서 제안했다죠. 아,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묘책? 이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기초통화 국가의 위치도 유지할 수 있으면서 파워를 빗겨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를 보여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금 1달러 있잖아요. 1달러. 그럼 테더사 홈페이지에 가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1달러를 테더사에 보내면 테더사에서 여러분이 지갑으로 USDT라는 USD 코인을 여러분 지갑에 넣어줘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제 안유아 독서 모임 강연하잖아요. 안유아 독서 모임 강연하는데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 이해하겠대. 뭐? 이러니까 왜 사람들이 가짜 돈을 가지고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돈을 사는지를 모르겠대요. 이 친구한테는 쌩쌩한 1달러 돈을 1달러, 진짜 1달러를 가지고 왜 가서 보이지도 않고 코인을 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종이돈만 진짜 돈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대더사에 1달러 현금을 주면 USDT를 당신의 지갑에 넣어줘요. 이게 발행 원리예요. 그래서 안유화가 1달러를 테더사에 줘요. 그럼 테더사가 내 갖고 있는 1달러를 쥐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내가 USDT를 갖고 있잖아요. 안유화가 언젠가 나 USDT 싫어. 나 다시 내 달러 찾아올래 하고 내 USDT를 테더사에 돌려줘요. 그러면 테더사가 내가 줬던 그 1달러 나한테 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USDT 얼마 발행이 되냐면 전 세계 1690억 달러가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 전 세계 1690억 달러가 테더사 안에 있는 거예요. 테더사가 1690억 달러, 쌩쌩한 그 달러를 들고 있는데 왜 들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이 코인을 가진 소유자들이 다시 USDT 돌려주고 그 현금을 달라는 걸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유화가 1달러를 USD를 돌려주고 얘가 나한테 1달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USD를 소각시켜버려요. 내가 만약에 상환하면 이 테더사가 내 지갑에 넣어도 USD를 소각시켜버려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1690억 달러가 발행이 됐으면 테더사가 1690억 달러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그럼 테더사가 발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왜 쓸데없이 발행해가지고 들고 있겠어, 위험하게. 그러니까 테더사는 그 1690억 달러를 운영해야 돼요. 근데 잘못 운영하면 손실 보면 안 되잖아. 나중에 돌려달라 할 때 줄 돈이 없게 돼. 그러니까 안전한 걸 가지고 운영해. 그걸 때 뭐 사냐면, 뭐 사겠어요? 안전하게?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미국이 1달러 USDT를 발행할 때마다 그 1달러 내치의 미국 국채를 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1달러 USDT 발행에는 항상 1달러 국채가 담보로 돼 있다. 이렇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연준하고 비교해 볼게요. 연준이 그 종이돈 1달러 발행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미국이 연준에서 요 위에 요 대차 대서표가 미국 연준 겁니다. 미국 연준에서 1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미국 국채를 아까 사서 담보로 맡긴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부채 딴에는 1달러 종이돈이고 자산 딴에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니까 뒤에 1달러의 국채가 있는 거예요. 이것과 USDT가 부채 딴에 1USD 발행하면 1달러 미국 국채를 사서 담보로 하는 거하고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준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다 발행하게, 민간이 다 발행하게 한단 말은 수많은 연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파월이 돈을 안 풀어도, 금리를 안 인하해도, 파월이 말을 안 들어도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많을수록 미국 국채를 사줄 주체가 끊임없이 생기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돈 써서 하면 돼요. 그걸로 뭐 해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이든 때는 돈을 막 부려가지고 뭐 고속철도도 깔고 뭐 미국에 한국에 KTX 같은 거 없는 거 아시죠? 자기네도 그거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인프라 투자하고 지금 트럼프는 바이든 때 썼던 보조금을 왜 보조금을 줘? 안 줘도 오는데 바보라고 욕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때 바이든 때 해주겠다는 거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바이든 때 국가적 신용 걸고 내 보조금을 주겠다 하는데 지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보조금 주지 말라. 만약에 주겠으면 그 보조금 대신에 그 회사 지분을 가져오라 이러거든요. 옛날에 익숙한 중국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유 기업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파월이 지금까지 금리를 인하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왜 6천억 달러가 아까 풀렸다고 했죠? 이거 역할입니다.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국채를 계속 발행해 온 거예요. 돈을 푼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미국 국채를 누가 들고 있어요? 한국은행, 뭐 일본에 이런 우수한 기관 투자가들이 들고 있었는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발행이 되면은 이제는 각 중앙은행들이 안 사고 결국 전 세계 국민들이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USDT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프리카 USDT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면 미국 국채의 소유자는 이제는 중앙은행들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 국민들이 미국의 국채를 한 사람 하나당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USDT 한 코인을 갖고 여러 미국 국채를 하나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는 세계 국민이 주머니를 끌어모아 미국의 부채를 떠넘기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언제 문제 생기냐면 지금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최후의 대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민간 발행사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JP 몰간이나 이런 그 보험사, 악사 보험사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발행 상품에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걔네들 거 돈을 대줬죠. 국민들이 세금으로 대준 거에 살려낸 거예요. 그 미국 은행들을. 그래서 이처럼 연준이 찍어낸 그 1달러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돈을 찍어서라도 막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테라루나 권도형이 지금 미국에 잡혀 있잖아요. 테라루나 사태 같은 게 빵 터졌어. 그럼 일반 사람들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와,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한 거구나 하고 막 다 동시에 달려가서 테더사한테 USDT를 다 돌려줘. 내 종이 또 1달러 돌려줘. 이렇게 돼버려요. 그 원래는 테더사는 되게 탄탄한 스테이블 발행사인데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이러면 막 공포 반응이 와가지고 이런 좋은 코인, 스테이블 코인까지 테더사한테 다 상환해버려. 동시에. 그러니까 뱅크런처럼 그러니까 테더사는 다 돌려줘야 되니까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 가서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 국채가 와르르 무너져요. 근데 이걸 누가 받쳐줄 데 없어요.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더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건 되게 건전한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모르면서 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버리며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층이 전 세계 주민들이 돼버려서 이 사람들은 양대 효과 누가 어쩐다 하면 어쩐다 이런 데 움직이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는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있는데 데이터로 보여줄게요. 지금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주체가 일본, 원래 중국이 제일 많다가 지금 일본입니다. 1조 달러, 중국 7,500, 영국 한 4천, 영국 한 7,200. 보세요.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하고 케이맨 제도인데 지금 누가 누군지 알아요? 저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 경제다. 자, 그러면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같은 그런 금융 시스템이 터질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2008년.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또 누가 제안했겠죠. 트럼프한테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방법이냐? 이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비축하겠다 말을 했어요. 100만 개. 그래서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 20만 개 갖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비트코인 투자 못하게 해요. 과거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미래도 못할 거예요. 왜? 중국은 일당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비트코인을 투자 못하게 해요. 왜? 비트코인 가지고 다 부자들이 돈 갖고 해외로 가버리면 중국이 시학이 옵니다. 못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비트코인 안 갖고 있냐? 거의 20만 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머리가 참 좋아요. 이런 걸 조금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본토는 못하게 해요. 14억 인구가 있는 본토. 근데 이 홍콩을 통해서 미국하고 금융 패권을 똑같이 싸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홍콩은 민간이 다 하게 해요. 홍콩에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미국보다 더 전향적으로 해요. 그래서 홍콩은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선물 ETF 다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 ETF도 다 하게 해요. 홍콩은 미국보다 더 전향적.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디지털 통화 세계에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지금 왜냐면 중국이 탁 미국의 수를 읽었던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총 수량인데 2천만 개가 이미 다 개발이 됐어요. 채굴이 됐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고 싶어도 여러분 못 가져요. 지금. 한 사람 하나씩 가져 한국에 5천만 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죠. 한국은행은 왜 금도 안 사고, 왜 비트코인도 안 사고, 한국은행 맨날 미국 국채만 사는지. 한국을 지켜주는 거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중에 이런 샥이 올 때 비트코인으로 그 절대적 신용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100만 개 갖고 왔는데 여기에 뭐가 더 의심할 게 있나요? 미국은 종이 조각에다 1달러 빵 찍으면 전세 거 모든 거 맘대로 사요. 맘대로 사는 나라인데 왜 비트코인을 비축하냐고요. 왜? 여기 아직도 의문이 있습니까? 왜? 미국이 그냥 종이 조각에다 글씨만 쓰면 맘대로 사는 나라가 왜 비트코인 필요하죠? 세상이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변했냐?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달러가 우선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달러가 어디에 패깅됐어요? 석유에 패깅됐죠. 달러가 왜 기축통화냐면 석유에 패깅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제일 중요한 게 석유잖아요. 근데 이 석유 가치가 제가 금하고 비교했죠. 석유 가치가 금 대비 계속 떨어져요. 그 말은 석유에 패깅되는데 달러가 석유가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달러가 이제는 패깅한 담보 자산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중동 국가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네도 알아. 이제는 석유를 팔아서 살 수 없다는 걸. 전기 자동차로 가면은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고 이러면 어서 석유가 자기네 못 팔면 오페크 국가들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 뭐해? 제일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해요. 지금 두바이가 홍콩, 뉴욕, 런던, 싱가포르 걔네를 이기는 금융 허브가 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략이 디지털 자산이에요. 지금 저도 지금 그 학교를 거기다 지금 좀 같이 하는 거기다 지금 등록하려고 해요. 제도가 되게 자유롭게 돼 있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는 어서는 그런 나라도 이렇게 지금 석유 폐기하면은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산을 볼게요. 그동안 자산의 상승 볼게요. 수익률. 여러분 지금 자산의 상승 볼게요. 이 데이터를 보세요. 과거 몇십 년 동안 우리한테 제일 높은 수익률을 준 게 뭡니까? 여기에 지금 캐시가 우리가 달러만 들고 있었다 칩시다. 종이돈 달러. 이게 녹색이에요. 달러가 1950년이 지났어요. 1달러가 지금 956달러 내치 해당하는 거예요. 이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강남의 집이
20억이 옛날에 내가 살 때 1억이었는데 지금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와, 좋겠네 이러죠.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서 과거에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서 소득세만 많이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에 1억 주고도 살 수 있는 집을 그 지분은 안 변했잖아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지분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1억 주고 살 수 있는 집을 지금 20억이라는 종이돈 들고 가야 산다고요. 그 말은 뭐네요? 과거의 1억이 지금의 20억이 과거의 1억밖에 안 된다. 그 말은 그만큼 돈이 2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내가 집이라도 안 들고 있은 사람들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자산이 내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내 자산이 2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안 했다 이러면 여러분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20분의 1로 자산이 축소돼 이걸 생각해야죠. 지금 돈 버는 건 둘째, 투자를 해서 돈 버는 건 둘째예요. 이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덱스 보세요. 이게 S&P 500 ETF 보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 ETF를 투자해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1달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22,000배 됐죠. 22,000배. 22,000배. 그럼 내가 더 다른 데이터를 줄게요. 제가 이 비트코인을 안 갖고 왔는데,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2011년 2월에, 2011년 2월에 비트코인 한 개가 1달러였어요. 2011년 2월에 1달러. 지금 얼마입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야? 11만 6천 달러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S&P 500은 2만 배 늘어났잖아요. S&P 500. 비트코인은 이게 지금 70년대하고 비교해서 2만 배 늘어났잖아요. 70년대, 50년 만에 2만 배인데 비트코인은 2011년이니까 지금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1달러가 지금은 거의 12만 배, 2만이 아니고 12만 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비트코인 위험해. 절대 하면 안 돼. 이러면 당신이 안 해도 돼요. 근데 한국은 안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앞으로 한국을 지켜주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볼게요. 우리는 한국을 한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을.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제는 달러는 석유에 패깅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칩에 패깅돼야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한번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반도체가 되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죠. 중국이. 걔네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게요. 여기 중국이 이 색깔입니다. 파란색, 파란색. 미국이 진한 권색이에요. 예, 파란색 중국. 대만. 중국에서는 대만을 중국이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개 합하면 다 중국계라고 보면 돼요. 한국은 요 색깔입니다. 한국은. 그죠? 자, 이게 공정별로,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망, 이 공정별로 밸류 체인으로 보면 저 위에 연구개발, 집약적 부분, 그러니까 저게 핵심이죠. IP가 중요하고 요 중간에는 생산입니다. 제조, 웨이퍼 제조라든가 제조. 이게 마지막에 조립 폐기 테스트잖아요. 여기 파란색이 진하게 많이 보이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저는 후공정, 제조와 후공정은 중국이 다 해요, 이미. 그러면 저 위에 기술 집약적인 데서 중국 파란색이 되게 적죠. 미국이 대부분 차지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반도체 제조업에서 반도체 설계 이게 거의 독점이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중국이 없는 게 장비입니다. 0. 중국이 장비 기술이 0. 근데 이번에 뚫렸어요. 중국이 반도체 장비 아스멜 독점했잖아요. 네덜란드 아스멜. 그게 중국이 지금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희지예요. 옛날에 왕희지. 그래, 글씨를 잘 쓰는 동진시대 그 왕희지 이름 다 희지 반도체라는데 그게 이렇게 왜 희지 이렇게 정교하게 쓰는 이게 저 위에 있는 R&D용 장비입니다. 이게 원래 독일하고 일본이 독점을 했어요. 대량으로 생산하는 장비는 아스멜이 독점했고 이렇게 연구용 장비는 일본하고 독일이 독점했는데 그걸 지금 뚫렸어요. 저는 중국에서는 일본하고 독일 거 안 써도 돼.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 독일이 주로 중국 시장을 의존해 왔는데
어제는 끝이 났어요. 이렇게 대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보세요. 한국 메모리죠. 이 메모리 요 색깔이 한국입니다. 요 옅은 보라색이 한국인데 메모리예요. 메모리인데 중국은 메모리 한국하고 어제는 거의 다 왔어요. 딱 하나만 차이 납니다. 가성비. 그러니까 중국은 단가가 한국만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그것도 몇 년이면 사실은 끝납니다. 그냥 반도체도 어떤 중국이 국산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실은 이게 사람들 딥시크를 알기 전에 제가 우리 안유아 독서 모임 사람들한테 강의해 줬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 강연자들이 딥시크가 난리 나니까 와, 그때 안 교수가 강의했던 그 딥시크가 그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양원펑인데 절강대 졸업한 학생인데 지금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스카이가 있잖아요. 저기 서울대 있고 뭐 고대 있고 저기 뭐 연세대 있고 그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대단한 대학들이 한국에 있는데 중국에 이렇게 대단한 대학이 굳이 비교하면 세 개 대학이 있어요. 칭화대, 북경대, 저쪽 남쪽 가면 상해. 저는 석사 공부를 상해에서 했습니다. 상해 복단대학에서 이 세 개인데 요 세 대학에서 중국은 대학 가는 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중국은 북경에 있는 친구들은 북경대학 가는 게 그렇게 뭐 반에서 한 중두로 하면 북경대 갈 수 있지만 나머지 성 애들이 북경대학 가려면 성에서 1등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것보다 훨씬 경쟁력이 센데 성에서 1등 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중국은 한 개 성이 인구가 1억 3천 1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1등 해야 저도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근데 어쨌든 못 갔어요.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치열하게 가는 곳이 이 세계대학인데 이 세계대학을 나온 애들은 천재라고 보면 돼요. 얘는 북경대 칭화대 아니고 절강대예요. 그 아래에 있는 한 5위 정도. 근데 그 세계대학이 나오는 천재들이 매년 몇만 명이 있냐면 9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천재 오브 천재가 90만 명이 매년 나오는데 어떻게 중국을 이겨요? 근데 제 미국 가서 있었는데 미국의 똑똑한 친구들은 다 뭐 하는지 알아요? 금융을 해요. 월가이가 있어요. 구글도 가봤어요. 구글의 엔지니어들은 아래와 같은 국가 사람들, 중국, 인도, 한국이 이런 거예요. 한국. 얘네들이 앉아서 알고리즘 짜는 거예요. 이번에 그 테슬라가 그럭3를 냈잖아요. 그럭4를 내고 근데 그럭3 그게 주요 멤버가 다 중국 사람이에요. 맹리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 일론 머스크가 앉아 짠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 짠 거라고. 거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천재들이 매년 90만 명이 나오는 나라가 중국이고 두 번째, 중국은 다 공대를 가요. 근데 한국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의대를 가고 미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금융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매년마다 대학생이 1250만 명이 나와요. 대학생이 아까 GDP가 1% 성장하면 5% 성장하면 100만, 1000개 일자리인데 대학생만 매년 1250만 명이 나오는데 250만 명이 실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왜 저렇게 급속도로 산업이 고도화되어 가냐? 이게 인도하고 차이점이에요. 인도는 보편 교육을 안 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오케이. 지금 몇 분 더 하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앞으로 이런 천재들이 계속 나와서 뭐 하냐? 여기 지금 옆에 기업이 보이죠? 이게 얘네들이 하는 기업이에요. SMT, 지리사, 바이두, 네이즈, 찡둥타코, 비아디, 시오미, 메이투안, 텐센트, 알리바바 이게 다 천재들이 하는 건데 저 위에는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이 1등부터 10등 안에 들은 미국 기업들이에요. 저 위에. 쟤네들이 다 시가총액이 막 5조 달러, 한국 GDP보다 2배 더 많아요. 말이 돼요? 상계 기업이 몸값이 어떻게 한국보다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앞에 첫 페이지에서 말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자본시장은 전 세계에서 프라이싱 하니까. 근데 놀라운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중국은 전 세계 GDP 2위 국가인데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넘는 기업이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전 세계 GDP 2위 국가가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넘는 기업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자본시장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5천 지수로 가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중국 시진핑도 지금 뭐 하냐면 열을 올려서 중국 자본시장을 키워야 된다 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자본시장에 계속 투입해서
자본시장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앞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있으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5년이 아니라 한국 리더들은 미래 100년 후에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지를 상상해 봐야 돼요. 2125년에 한국이 어떤 나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2125년에 한국이 어떤 나라? 2125년에 중국이 어떤 나라? 지금 이걸 생각하고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미래는 두 가지 팩터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는지 중국에 대해서 좋든 나쁘든 무조건 중국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AI 강국이 돼야 됩니다. 근데 들어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AI 강국이 되겠다고 하는데 3대 AI 강국이 GPU를 싸서 된 줄 알아요. GPU만 죽게 사면 돼요. 절대 아닙니다. AI 강국이 되려면 뭐가 핵심이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중국은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한국 거리를 다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데이터가 다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글 다 쓰잖아요. 구글. 아까 앞에 그 미국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이라고 하는데 저기 저 위에 기업들 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한국은 누구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한국은 누구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한국 누구 데이터를 갖고 없는데 어떻게 세계 AI 강국이 돼요? 어떻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전 세계 데이터 강국 지도입니다. 결론이 간단해요. 미국이 70%, 중국이 20%, 나머지 10%가 다른 나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계 데이터 강국 3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고민해야 되는 거는 한국이 어떻게 데이터 강국이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 국민연금도 있고 이렇게 뭐 기관들은 대통령 말 잘 들어서 데이터를 준다고 쳐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은 수출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데이터를 한국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GPU를 천 개 산들 산대 강국이 안 돼요. 두 번째 챗GPT를 만들어내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두 번째 챗GPT를 만들어내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 챗GPT를 쓰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 챗GPT 써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국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디지털 자산이고 영향력 자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데이터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고 갈게요. 어떻게 방법이 뭐냐?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전 세계 그 데이터 플랫폼들은 페이스북이 지금 30억 명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30억 명 있어요. 여기 틱톡이죠. 여기 해외 버전은 틱톡, 중국 버전은抖音이라고 해요. 두 개 같은 회사입니다. 합해서 한 27억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페이스북에 30억 명이 페이스북이 세계 대국이에요. 미국이 대국이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30억이 와글와글 와 있어요. 거기에 1%만 한국의 시장으로 만들어버리면 3천만 명이에요. 틱톡이 1%만 한국 시장으로 만들어버리면 2,700만 명이에요. 합하면 5,700만 명이 제2의 한국, 제3의 한국, 제5의 한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BTS 있잖아요. 전 세계 팬이 2억 명이에요. 그러면 네이버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이버는 한국 사람 말고는 외국인들 쓰기에는 너무 불편해요. 아예 못 써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앞으로 페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요. 그럼 사람들 누가 쓰냐? 누가 쓸 거냐? USDT 다 장악해버는데 no. 이렇게 하면 돼. 오른쪽에는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위안화 레일을 타고 왼쪽에는 달러 레일을 타는 거예요. USDT를 연결하든 뭘 연결하든. 그러면 두 다리 전략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라스트 마일은 K 스테이블 코인 쓰게 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BTS 이영명 팬이 BTS IP를 사겠다. 이번에 그 캐대언이 난리 났잖아요. 캐대언이 IP를 사겠다 이러면
네이버 플랫폼이든 무슨 플랫폼을 반드시 타게 들어와서 페이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적어도 2억 명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BTS 팬들, 틱톡에서 BTS 팬들, 뭐가 사고 싶으면 무조건 한국 플랫폼을 타서 한국 스테이블 코인 쓰면 결제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그래야 전자바까마가 AI고 GPU는 AI입니다. 그 안에 쌀이 있어야 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쌀이 지금 글로벌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국 기업들이 수출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무조건 수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영향력 자산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동족 찾기 프로그램. 페이스북에서 한국의 동족을 3천만만 만들자. 틱톡에서 한국의 동족을 2,700만만 만들자. 이런 운동을 하자. 그래서 제가 선두를 달리겠다. 제가 먼저 보여주겠다. 그래서 A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쨌든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자산에 대한 이게 핵심 키 그림인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고 싶은데 다 돼가지고 어쨌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요 표지만 보고 끝낼게요. 왜냐면 한국 기업들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게요. 스마트폰 시대에는 삼성전자가 저기 당당하게 있습니다. 보이죠? 삼성이 공급망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갔어요. 맨 위에 애플이 있어요. 모든 공급망을 다 가져갔어요. 애플이. 이게 세계 1등 기업이 지금 됐고, 시가총액이 얼마. 그래서 이런 이 구글이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독점했고 이게 지금 스마트폰 시대의 세계 강자들이에요. 자, 이제는 세상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디바이스가 옮겨오고 있는데 자, 이 페이지를 그대로 한번 겹쳐보면 여기 한국 기업들이 보이세요? 한국 기업들. 여기에 애플 존재 없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오늘의 애플이 내일에 존재한다 보장이 없어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오면은 지금 명함을 내미는 게 유일하게 지금 주가가 엄청 올라간 게 엔비디아예요. 칩으로. 근데 얘네도 중국이 지금 다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 시장 50% 넘게 하니까. 샤오미, 중국의 3대 자율주행 자동차. 화웨이가 구글의 역할이에요. 화웨이가 모든 구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런 판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판을.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가 사실 뭐 많은 내용인데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더 디테일한 걸 듣고 싶으면 제가 최고의 과정합니다. 광고 아닌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실제 성공할 때까지 10년 네트워크로 제 모든 자원을 다 써라. 그냥 이런 개념으로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